1130회 오늘 그할 레뷰는 조폭과 권력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이라는 편을 보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방송이죠. 한 8년 됐나요? 2018년 7월 21일에 방송이 됐던 겁니다. 이걸 왜 지금 리뷰를 하게 됐냐? 지우야 정신 나갔니? 왜 준비했니?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말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그알이 이거 사과했잖아요. 이거 방송이 나갔을 때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된 우리 잼통령 씨가 트위터에 글을 썼어요. 이거 아니라고 사과하라고. 요번에 그알이 한 거야. 그알은 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좀 궁금해져서 보게 된 겁니다. 뭐 예전에도 봤지만 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조폭 연루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그알은 뭐 확신을 갖고 방송했던 건지 뭐 근거가 부실한지 뭐 할 법한 주장이었는지 나도 이거를 어떻게 감상평을 남길지는 몰라. 끝까지 봐야 돼. 그래서 정치적 입장이나 상관없이 객관성 유지하고 한번 볼 겁니다. 왜 그알은 이 타이밍에 갑자기 그동안 잘 버티다가 사과할 수밖에 없었나.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주장하던 변호사도 유죄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말이 많죠. 뭐 여기에 아수라 있잖아요. 영화. 아수라랑 이렇게 막 교차 편집해가지고 마치 무슨 아수라가 이재명 대통령의 뭐 브이로그 막 약간 이런 느낌 나게 그렇게 편집도 했고 공격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SBS 방송국의 이제 프로고 SBS는 약간 좌편향되어 있다는 시각을 갖기도 해. 우파 쪽에서는. 뭐 좌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도 꽤 중립적인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박근혜도 세월호 사건 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계엄도 했고 그럼 이재명도 뭐 예전에 진작에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정권을 뭐 가린다기보다 그냥 할 법한 사건이나 뭐 어떤 그 시기상 분위기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당연히 공평하게 할 수는 없죠. 아이 씨발 뭐해. 판관 포청천도 아니고 뭐 방송국에서 공평을 따져. 할 법하고 편성했을 때 광고 많이 붙을 것 같고 돈 된다. 그럼 하는 거지 뭐. 여론이 원한다 싶으면은 굳이 공평함을 이렇게 막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같이 여러분이랑 그알은 진짜 사과를 해야만 했나? 좀 그래도 너무 엄살던 거 아니야? 대통령 됐다고?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진 않을까?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비열한 거리 보면 진짜 교과서예요, 교과서. 영화 비열한 거리가 나옵니다. 건달들 배신하는 내용이잖아. 조폭 담당 형사인데 신세계 그런 영화 자체가 현실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나는. 힘과 돈, 권력을 둘러싼 기이한 연결고리. 자, 아수라 나오죠. 정치권 관계자 이분은. 근데 대체 어떤 위치길래 정치권 사람도 아니고 정치권 관계자야. 아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바로 나와버리네. 그 스토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자, 통화를 합니다. 저는 활용당한 정치인인 거죠. 조폭들한테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어쩌라고요? 오랫동안 그늘 속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도시의 의혹. 그 시작에는 팬냄새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쫓고 있었다는 바로 그 냄저. 피해자 어떻게 죽였나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모르면 씨발 찍지를 말든가. 뭐 하는 거야 씨발. 살해 혐의 인정 안 하나요? 예, 안 해요. 내 스냅백 어때요? 멋지죠? 김영진이라는 새끼가 도피 28개월 만에 검거가 됐네요. 형진게이, 파타야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입니다. 그리고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그의 검거 소식만을 기다려온 또 다른 남자가 있는데요. 임동준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어이가 없죠 정말로. 사람이 아니야 걔는. 형진게이는. 좀 말이야. 죄책감이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이. 뭐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보면 가슴이 무너진다 이거야. 죄의식이 없는 김영진의 모습에 절망했다. 한 청년의 아버지인 그를 처음 만난 건 작년 이맘때. 죄송하네요. 제가 말하다 보니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저는 그냥 빨리 병이 생기기를 저는 기다렸어요 진짜. 생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죽어서라도 제가 원수를 갚아야죠. 투병 중인 상황이구나. 인터뷰 내내 막 억울해했다. 말도 막 강하게 했고.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은 사실 그리움.
아들을 이제 사진이랑 영상으로만 봐야 되니까. 어느 날 말이에요.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뜻밖에도 해외라는 답을 해온 동준 씨는 한국에 돌아갈 거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다고. 하지만 자신이 어디 있는지 끝끝내 말해주지 않았다는 동준 씨. 그의 소식이 들려온 건 2달 뒤 태국 파타야. 캄보디아 웬치 전에는 태국 파타야가 있던 거야? 자, 그래서 문자를 보냈지. 그랬더니 아들이 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태국의 현지 뉴스가 나오네요. 차장에서 죽은 한국인 한 명 있어. 신고 파타야. 후아이아이 경찰 신고 왔어.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파타야 살인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피해자가 바로 아들인 동준 씨입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숨진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 사진 기억나네요. 저도 옛날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가 다 부러졌더라고요. 앞니 다 부러지고 멍든 게 이제 시커멓게 부패하고 머리는 주저앉아 있고 그렇더라고요. 부검 결과를 보니까 양쪽 눈 주위의 멍, 폭행이죠? 머리 중 뒷부분 2군데 4cm, 2.5cm에 찢겨진 자국, 칼로 찍었나? 머리 중 오른쪽 뒷부분 3군데에 2.5cm, 1cm, 그리고 0.5cm에 찢어진 정리된 자국. 뭘로 계속 때렸나 보다. 자, 그래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뇌 부종. 단단한 도구로 머리를 맞아 뇌가 부었다. 또한 가슴 중앙뼈를 비롯해 오른쪽 갈비뼈 4개, 왼쪽 갈비뼈 3개가 부러지며 폐를 찔러서 찢어진 상태였다. 이거는요, 보통 추락이나 교통사고에서 우리가 흔하게 보는데요. 갈비뼈 골절도 또 특히 뒤쪽에 있는 거라서 이건 아마도 직접적인 물리적 외력, 아마도 밟거나 아주 심한 폭력에 노출되었다. 이런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5살밖에 안 됐어. 왜 이렇게 맞아 죽은 거야? 자, 그리고 사건 발생 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누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진. 예, 그게 그때 이제 대사관에 저희 당직 전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 전화가 왔어요. 예, 실질적인 그 사람은 저 아는 선배예요. 김영진이네, 얘가. 내리다가 제가 병원으로 가자 그랬어요. 김영진은 자신과 윤 씨, 그리고 피해자 동준 씨가 방콕에서 파타야로 이동하던 중 윤 씨가 동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게 김영진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야. 사건 현장에서 달아났던 윤 씨는 대사관 직원의 설득으로 태국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고, 하지만 그의 진술은 김영진의 신고 내용과 반대다. 이 사람은 이제 김영진을 범인으로 모는 거겠죠, 서로? 때린 사람은 윤 씨 자기가 아니고 김영진이었다.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가 죽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운전을 했을 뿐 동준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건 김영진이었다는 게 윤 씨 주장. 거기에 윤 씨가 억울함을 호소한 부분이 더 있어. 말뿐이 아니라는 거야. 김영진 씨가 윤 씨의 여권을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윤 씨는 여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항으로 해서 어디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두 사람의 운명은 김영진이 대사관에 전화를 건부터 엇갈리기 시작했다. 윤 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김영진은 신고 당일 비행기 타고 유이 베트남으로 달아났고, 살인 함유 및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송치된 윤 씨는 징역 15년 받고 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윤 씨의 국선 변호인, 이분은 이제 태국에서 30만 원 받는 분입니다. 윤 씨 법원 진술했어. 자기는 운전해준 사람이다. 그리고 김희 길에서 죽은 이모에게 해한 건 나 봤다. 내 생각에 띵크 김영진 살인에 가장만이 까담했어.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 내렸지만 끝내 행방을 알 수 없던 김영진. 지난해 방송을 통해 김영진을 공개 수배했던 스브스는 그를 꼭 찾고 싶었다. 이분이 인터폴 계장님이에요. 와, 간지난다. 방송 나가고 김영진이 베트남 어디 식당에 있다. 그리고 어디 호텔 카지노에 있다. 심지어는 중국에 있다. 캄보에 있다. 많은 제보가 있었는데요. 2018년 3월 11일 담당했던 국제범죄수사대 팀장이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경찰과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의 공조로 베트남에서 잡힌 김영진이 한국에 온 거야. 근데 저희가 검찰로 송치했던 게 살인, 사체유기, 도박, 개장, 폭력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살인, 사체유기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를 했어요. 사실상 윤 씨가 15년인데
그건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김영진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동준 씨 죽음에 관한 내용이나 사차의 유기에 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김영진을 범인으로 안 본다는 거야, 검찰은? 살인죄를 안 보는 거야? 자, 그리고 25살 동준 씨가 처참한 죽음을 당한 지 3년 뒤 김영진의 소식이 들려온 게 베트남 호치민. 후미흥이라고요. 한인타운 있는 곳인데 거기 궁전이발관이라는 골목 보면은 김영진 집이 있어요. 후미용 지역이 있으면 거기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요. 아, 예전에 이 사람이 여기서 뭐지? 음식했어. 도피중인 김영진이 살았다는 동네 한인타운. 이곳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자, 둘러봅니다. 여기 아는 사람 많을 텐데? 예전에 여기서 닭발집이었나? 그러고 했는데. 이 친구가 위층은 세를 주고요. 밑에는 이렇게 닭발 요리 이런 걸 갖다가 주고 막 그랬거든요. 숨어 지낼 거란 예상과 다르게 버젓이 건물 사가지고 식당 운영을 합니다. 김영진 가게야 이게. 자, 지인. 카지노에서 돈 빌려주는 거요. 꽁지라고 하죠. 그쪽 용어로 꽁지. 거기서 도박하다가 돈 떨어지면은 2,000달러면 2,000달러 그 자리에서 이제 빌려주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이자까지 쳐가지고 돌려받는 뭐 그런 장사를 했습니다. 일수놀이를. 식당을 지인에게 넘겨준 김영진은 호텔 카지노에서 고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찰을 했다. 그가 적색 수배자라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없을까? 김영진을 처음에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그 사람인지. 돈을 엄청 잘 써요, 그 양반이. 돈을 아주 굉장히 잘 쓰고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이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팁도 아주 많이 줘. 여자친구 오토바이 하나 사주고 어느 날 또 차 뽑아가지고 사장님 타보세요. 와, 탔어요. 새 차 탔어요. 이지랄하고. 야, 그래서 너 차 얼마 주고 샀냐? 그러니까 와, 줬어요. 68,000달러 줬어요. 이지랄해요. 여기 차값이 한 2배 되거든요, 한국에 비해서. 제가 한국을 당분간 못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저 돈 잘 쓰는 젊은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교민들. 자, 근데 한 이웃에게 김영진은 석연치 않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입을 방정 떨었나 봐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선배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쨌든 한국 가면 제가 몇 년 살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살인에 연루가 돼 있다. 그래서 28개월간 도피 중인데, 자, 그러면은 이 새끼, 야, 형진아, 너 진짜 동준 씨의 이거 살인 이거 아무 관계 없는 거야? 파타야 살인 사건 발생하고 김영진으로부터 수상한 연락을 받았다는 한 청년에게 이야기를 또 들어봅니다. 이번에 김영진 씨 검거에서 한국 오던 날 소식을 어떻게 들었나요? 소식이요? 난 못 들었는데. 처음 듣는 얘긴데요. 김영준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볼 엄두도 못 냈다. 그는 동준 씨가 숨지기 전 태국에서 한 달간 같이 지냈던 임태광이라는 남자야. 우연히 알게 된 김영진으로부터 태국 알바를 제안받았는데, 야, 캄보디아 이전에 태국에서 하다가 이제 뭐 사건들 많이 알려지고 하면서 조진 거야, 경찰이 태국을. 그러니까 얘들이 캄보디아에서 이어가는 느낌인데요. 똑같잖아, 지금. 태국 가면은 이제 알바 자리 있는데 돈 많이 준다, 갈래냐. 근데 도착하니까 여권 뺏고. 불법 도박 사이트 만들게 했잖아.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진 건 태국 생활 이틀째부터다. 김영진한테 저 엄청 맞았어요. 임동준 씨가 김영진한테 맞았을 때 정신을 한번 놓은 적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때리는 거 봤을 때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감시가 소홀할 때 대사관으로 도망을 쳤어, 이 양반이. 그래서 대사관 직원 도움으로 간신히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귀국 한 달 뒤 혹시 모를 보복이 두려워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던 태광 씨에게 김영진 후배라는 사람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를 통해 영상통화가 걸려오는데 바로 김영진. 임동준이 죽었는데 자기가 범인이 아니다. 범인은 윤 씨다. 그리고 평소에 때리는 것도 자기가 때린 게 아니라 윤 씨가 때렸다고 진술하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죽였으면 90, 100% 김영진이라고 생각해요.
김영진에게 맞아서 고막 찢어지고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대, 자기는. 그러니까 김영진이 김동준도 때려서 죽였을 거다, 이렇게 의심했고, 실제로 동준 씨는 사건 당일 뜻하지 않게 벌어지는 우발적인 폭행으로 숨진 게 아니다. 파타야로 이동하기 전 동준 씨가 있던 아파트 CCTV 영상이 동준 씨가 사망하기 얼마 전 2015년 11월 15일인데 이미 폭행을 많이 당해서 얼굴이 부어 있었다. 머리도 뭐 싹 밀고 막 머리에 흉터 많았잖아. 모자 썼다 벗었다 하고. 모자 안으로 머리에 감은 붕대 보이고, 다음 날은 상처가 좀 아물었는지 붕대 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빡빡 깎은 머리는 여러 개의 흉터 자국이 있고, 이게 이제 노란 달러 걸릴까봐 이거 이제 제작하시는 분이 여긴 사진을 안 넣은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장면이 나와요. 머리에 막 붕대 감았다가 붕대 풀고 모자 썼다가 막 머리에 진짜 뭐가 찍힌 상처가 많더라고. 다시 머리에 거즈를 붙인 동준 씨는 다음날 상태가 악화된 듯 붕대를 감은 채 등장했고, 이게 사망 직전 마지막이다. 상처를 입고 아물고 뭐 반복했어요. 이때 항상 김영진이 옆에 있었어. 김영진 공소장에는 왜 동준 씨 죽음에 그럼 혐의가 빠져 있는 거냐? 파타야 살인사건 담당한 검찰에 답변 요청했는데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자, 피의자가 굳고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태국에 있어서 태국으로부터 사법 공조 요청한 살인 관련 자료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한부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뭐 증거를 더 줘야 된다. 검찰 답변에는 의아한 점이 있대요. 범행 현장에 같이 있던 윤 씨에 대한 조사를 관련 자료 받은 뒤에 검토할 거라는데 윤 씨 조사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그럼 씨발 뭐냐는 거야. 해당 부서 입장을 확인해 봅니다. 아, 글쎄요. 그 사람을 굳이 송환할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이 그때 재판받고 그 형 선고받은 거 다 증거 자료가 있는데 그것만 받으면 되지. 그걸 달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말이야. 사람이 오는 게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검찰 판단에 전문가와 수사 관계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용의자가 폭행하는 장소에 동일하게 있었고 그 사람이 죽는다는 점에 대한 사실상 의사의 합치, 그런 고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으면 김영진과 윤 씨는 공동정범인 거예요. 공동정범이면 공동정범자 1인의 진술을 얻는 것, 그 진술을 가지고 와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검사가 그 유력한 증거를 스스로 취합하지가 않는다. 이것 봐라. 북에 있는 내국인 재소자를 우리 교도소에서 우리가 가둬놓고요. 남은 형량을 채우겠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는 협정도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에 수용 중인 공범을 데려와서 증언을 청취할 수 있게끔 하는 조약도 이미 체결이 다 돼 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건데, 살인, 사체 유기가 처벌을 안 받을 거였다면 저희가 이렇게 노력해서 잡지도 않았죠. 씨발 짜증나게. 에? 내 팔뚝 보세요. 이 팔뚝이 아깝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부를 봤는데 느낌이 빌드업을 좀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잼통령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 검사가 이 사건을 좀 무마하는 것 같잖아, 느낌이. 그러면은 검찰을 그렇게 움직일 만한 사람이 누구냐? 잼지사였다. 잼시장, 잼지사. 그 시절에 조폭과 연관이 있어갖고 조폭을 봐주게 하기 위해 검찰을 매수하고, 그러니까 요 빌드업을 하려는 것 같아 지금 느낌이. 예. 어떻게 보면 자수한 윤 씨는 처벌받고 자수 안 하고 도망간 김영진은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태국 검찰은 잘하고 한국 검찰은 일을 잘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볼 때는. 베트남에서 취재를 이어가던 중 믿기 힘든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니, 방송 보면서 헷갈린 게 그거였다니까요. 검찰 쪽이고 뭐고 다 김영진한테 연락이 되는 걸로는 알거든.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 죄가 남아있어서 넘어왔는데 그거를 뒤에서 봐줘가지고 검찰이 조율 중이다. 조율 중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했고 형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가 어떻게 대외적으로 카지노에서 그 일을 하고 그랬겠어요. 도피 당시 지인에게 들려준 김영진 얘기는 허풍이었을까. 1년 전 방송이 나간 뒤 김영진은 대담하게도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형진씨 호치민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호치민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들어가려고 해도 재판 부분도 있고 재판에서 저한테 유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는데도
한인타운에서 식당 운영하고 카지노에서 불법 사채했고 어떻게 재판에 유리한 증거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김영진 뒤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들은 건 없나요? 걔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조직이 있지. 실제로 연락해온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 역시 김영진 뒤에 있던 숨은 조력자 조직에 관한 것이었다는데,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게 김영진 혼자 운영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위에서 다 봐줘요. 기본 자금이란 게 정말 없어도 1억 정도 들고 시작해요. 그래서 조직이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자 번다고 돈이 되는 게 이게 또 안 돼. 그렇게. 왜냐면 얘가 불어버리면 자기네도 큰일 나는데 말이야. 자기네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와줘야죠. 근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체면이랑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형진이가 몇십 년 조직에 몸을 담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일을 안 봐줘버리면 완전히 나쁜 놈이지. 더 나쁜 놈이 이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PD 양반. 형진이가 변호사 사고 일 보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김영진이 전과 14범입니다. 2003년부터 경기도 성남 지역의 최대 폭력 조직이라는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이야. 형진이가. 승남. 형진이 걔는 자기가 조직의 몸을 불살라서 이바지를 했다. 굳은 일 다 했고 징역 갈 거 다 갔고, 그러니까 얘는 자기 딴에는 헌신을 다 했어요. 자기 딴에. 근데 그 회장이,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랬다면서요. 성남에서. 회장이요? 그 보스 샤오미 배터리 얘기하는 겁니다. 샤오미 그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성공했대잖아요. 김영진이 10년간 몸 바쳤던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의 소속이자 성공한 사업가가 된 회장, 그는 대체 누구일까? 누구인가? 코마 트레이드. 젊고 유능한 사업가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국 전자제품 업체에 국내 총판 계약을 맺었고요. 2015년 한 해에만 161억의 판매를 올렸어 방송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1년간 제보자들은 전혀 다른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코마, 네, 코리아 마닐라. 코마 트레이드가 코리아 마닐라구나. 이씨, 그 사람 대표 깡패인데 뭐.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 이 대표 자체가 성남 국제파 핵심 인물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TV를 한번 보는데 무슨 경제인에서 나오는 TV가 있는데 이 대표 나오더라고요. 야, 무슨 깡패가 저런데 나와? 저는 그 소리부터 나왔어요. 코마 트레이드가 국제 마피아파 약자예요. 코마가. 이름을 코마라고 한 이유가 국의 마라. 아니, 그렇게 표현하는데 마닐라에 도박하러 나갔지. 경기도 성남시 유흥가를 중심으로 조직돼서 건설 현장 이권 개입, 집단 폭행, 공갈 협박, 성인 PC방 운영, 상인 갈취 등의 범행을 저질렀던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의 결혼식장에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야구 방망이를 챙겨갔대요. 이 대표인데 어떻게 조직폭력배에서 IT 기업가로 변신을 한 걸까요? 뜻밖의 단서가 숨어있던 곳은 국내가 아니었다. 제보자인데요. 리퍼폰이라 그러잖아요. 태국에서 그거를 조립해서 다시 파는 거예요. 거기서 수리도 해주고 그러면서 판매를 했던 IT 가게인데요. KTM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태국에만 지점이 3개였대. 거기서 이제 리퍼폰 수리해서 팔고 막 그랬나봐. 근데 제보자는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묘하대요. 누가 와서 봐도 이게 회사일까? 어떻게 운영이 되지 할 정도로 휴대전화를 그냥 전면에 내세우고 뒤로 이상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매달 적자가 나. 근데 다달이 지원금 명목으로 한국에서 돈을 보내요. 이 회사 대표가. 제보자가 기이한 회사의 정체를 눈치챈 건 2015년 6월 초 태국 푸켓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건 때문이다. 태국 푸켓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 8명이 검거된 다음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유치장에 수감된 이들의 식비는 물론 보석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준 회사에서는 태국 현지 경찰들에게 월급 명목으로 뇌물도 주었습니다. 돈을 엄청 바른다. 적자인 회사에 지원금 보내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 검거된 이들을 지원하고 현지 경찰에 뇌물 줬던 이 회사의 대표는 바로 코마트레이드의 이 대표였다. 어쨌든 이 조직원들을 지금 봐주고 있는 거야. 태국에서 하고 있던 진짜 사업은 뭘까요? 이 대표 잘한다는 사람 만납니다. 과거에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었대. 안녕하세요 형님. 피디 형님, 저 인터뷰하면 인터뷰 비용 주시나요 형님? 안 줘요? 알았어요 형님. 섭섭해요 형님. 그러니까요, 코마트레이드 대표이사 이 대표는 원래 6년 전에 불법 도박, 스포츠 도박 했고요. 불법 스포츠 도박 초창기 멤버예요 형님.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형님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되니까 형님 외관사 이게 약간 기업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형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코마트레이드 회사를 차려가지고 돈을 어떻게 버냐 형님. 자 들어봐요 형님. 이 대표 일하는 말이에요 형님. 샤오미랑 계약했어요 형님. 샤오미에서 보드 배터리를 예로 들면 형님 10억 원치를 한국에서 보내요 형님. 그러면 이 대표는 불법으로 해갖고 형님 번 돈을 샤오미한테 대금 결제를 해요 형님. 그럼 받은 물건을 팔면 다 남는 거잖아요 형님. 형님 이해 가세요 형님? 이제? 피디 형님? 현금을 어떻게 불법 할인금을 하는 이유를 머리 잘 쓰고 형님. 그리고 외관처럼 형님 엄청난 기업화가 되는 거죠 형님. 나 목말라 형님. 술 한 병 사줘요 형님. 다시 말해 이 대표가 중국의 전자제품 업체에 지불한 돈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벌어들인 검은 돈입니다. 게다가 불법 사이트 운영자 중 한 명이 김영진이었다는 게 이 형님의 주장이에요 형님. 자 이것들 봐라. 이 대표가 형님 이제는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일을 지가 이제 양주로 나오고 싶어가지고 형님 그래가지고 김영진이 국회로 처음 간 거예요 형님. 형사과장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총 46명을 검거했다. 그중 조직폭력배 K파, 행동대원 K모씨 등 6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김영진이 해외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3년부터입니다. 이 대표가 형님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 단속과 연관이 있다고 관계자들이 말을 해요. 수사 관계자 김영진이가 이 대표의 후배잖아요. 그 또래를 이 대표가 이제 챙기는 거죠. 그러면서 김영진이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겁니다. 김영진이가 파타야에서 그 청년 살인 관련으로 베트남 가 있을 때도 소문은 이제 이 대표가 비자 위조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도피시키려고 한다. 끊을 수가 없죠, 그 두 사이는. 그리고 방콕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가 동준 씨를 숨지게 한 유력 용의자가 됐어요, 김영진이. 그의 도피 생활에 도움을 줬던 거는 정말 국제 마피아파의 선배 이 대표였던 걸까? 그러니까 어쨌든 동준 씨 폭행으로 사망한 거는 때려 죽였잖아, 김영진이가. 이거는 국제 마피아랑은 사실 관련이 없어요. 개인이 저지른 거고 국제 마피아는 그냥 얘가 소속돼 있으니까 타고 올라가는 느낌인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알은 김영진을 통해 태국 파타야 사건을 조사하다가 김영진이가 국제 마피아라네? 국제 마피아 뭐야? 성남에 있네? 성남시장 뭐야? 잼시장이네? 오호!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잼시장과의 연관성이 없어요, 지금 보이는 게. 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코마트레이드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지금 우리 이 대표는 이 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에요.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이 대표 회사에 있다. 코마트레이드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을 만나봅니다. 용기를 낸 직원들이 들려준 얘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코마트레이드는 일반적인 회사와 다름. 정상적인 회사라고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형사원 물론 계열사 대표까지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 맡고 있다는 코마트레이드. 하지만 이 회사에는 일반 직원들이 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들이 숨어 있는데요. 회사에 나와 일을 하지 않지만 돈은 받아가는 유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마트레이드의 전 직원은 믿기 힘든 얘기를 들려줘요. 전직 경찰. 국제 마피아파 핵심 조직원들이 경영하는 회사 법무인사팀에 성남에서 있던 전직 경찰이 팀장으로 들어가 있다. 이 기이한 관계를 전직 경찰 김 씨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92년부터 시작해서 22년간 성남에서만 일을 한
예, 아주 그냥 고인물이죠. 지난 2014년 9월 성남 수정경찰서를 마지막으로 퇴직했어요. 이 아저씨. 제가 경찰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사기꾼 밑에 가서 일하면 안 되고 횡령한 사람 밑에 가서 일하면 안 되고 저 혼자 그냥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저 혼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전직 경찰이 조폭 운영하는 회사로 취업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외양상은 이상하지요? 당연히 이상하지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저도 이 회사에 입사할 때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유령들과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선을 그었고 그리고 한 가지 회사에서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 웬일이세요?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직 경찰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야. 오호. 이 회사에서 유령으로 존재했던 전직 경찰은 2013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에게 뇌물을 받아서 잘렸어요. 그리고 아예 들어왔구나.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정전영사. 선생님은 정영사가 코마트레이드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박재옥 씨가 뭘 발표하네요. 현재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조폭 13명 등 73명을 적발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잡혔네.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임금체불, 조세포탈, 보복폭행, 뇌물공여 혐의도 같이 받고요. 이 대표랑 같이 구속된 이들 중에는 이 대표로부터 1년간 3,700만 원의 뇌물을 받는 성남수정경찰서 현직 팀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코마에서는 유령이라고 불리며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이들의 정체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사무장, 성남 지역 전 현직 경찰, 그리고 조폭의 가족들이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제 마피아들이 검찰에 손이 닿네요. 매수가 되는데요. 이것 봐라. 여행 같이 갔던 경찰 이런 분들도 있는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 대표는 이렇게 경찰들을 관리했을까요? 본인이 불법적인 일을 해서 지금 잘못했고 구속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나중에 편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또 제 차례 형님. 저 힘들어요 형님. 맥주 안 시켜줘요? 사실 말이에요 형님. 저희 조직원들은 구속된 경험 별로 없어요 형님. 하도 경찰이라 이제 우리가 잘 해먹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님, 내가 이러니까 얘들아. 맨날 같이 돈 나눠 쓰고 형님. 같이 여행 다니고요. 골프 치고 막 싸우다 가고 다 한단 말이에요 형님. 잘 지내요 형님. 성남 경찰들이랑요? 예, 우리 형 동생 하는 형님들이에요 형님. 제가 사실 말이에요 형님. 3년 동안 수배자였거든요. 3년 동안 경기청에서 맨날 놀고 그랬어요 형님. 경기청 들어가지고 제가 수배자인데 같이 놀고 맨날 용도 드리고 형님.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맨날 시계 사줘요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 그거에 대해 드릴 말이 없어요. 죄송해요. 진짜 아는 게 없어요. 야, 진짜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조폭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경찰과 조폭의 연결고리. 영화 아수라와도 같은 분위기인데 대체 성남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야, 점점 이제 빌드업을 점점 해간다. 그런데 국제 마피아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새나온 거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말 바로 정치인 2016년 6월부터 한 1년간 은수미, 이 양반도 이제 성남 국제마피아와의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 많이 받았죠. 자, 은수미 전 의원의 운전을 해줬다는 최씨 기사님 만나봅니다. B씨가 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급여는 코마에서 매달 200씩 주고 차도 지원해 줄 테니 해봐라. 그래서 차를 받아가지고 다닌 거예요. 자, 이제 3부고 여기서 이야기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아직도 뭐 이제 잼시장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예. 마지막에 뭐 결론을 그냥 어거지로 끼워 맞추나? 이게 얘기가 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너무 이거 수박 겁탈기 아니에요?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는 왜 은수미 전 의원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했던 걸까? 그 이유를 코마트레이드의 당시 본부장 B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 대표가 은수미 의원을 좋아했어요. 뭐 이성적인 거야 뭐야?
노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은수미 이 양반이 산호맹 출신입니다. 조국 친구예요. 그래서 아주 좌파 중에서도 찐 좌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이런 거 많이 활동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은수미 의원이 노동 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표가 저한테 운전할 만한 사람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지시를 한 게 이 대표. 시작은 20대 총선 직후. 일단은 2016년 은수미 전 의원이 낙선하고 나서 고생해주고 신경 써준 사람들에게 이제 밥 한번 먹자. 인사 한번 하고 이러는 자리로 이제 이 대표랑 은수미 전 의원이랑 이거 봐. 근데 여기 은수미가 이거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선 긋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거야? 통화 내역이 남았는데. 응? 나 6월 2일에 점심 가능할 것 같아. 일단이요? 예, 6월 2일 날 봐요. 그럼 청어구이집이에요? 이 대표와 본부장 B씨, 당시 낙선했던 은 전 의원 세 사람은 성남의 한 낙지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4년 동안 제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본부장이 말하네. 그게 돈이 됐든 차가 됐든 기사가 됐든 4년 후에 꼭 당선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은 전 의원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게 B씨의 주장. 한편 지난 5월 4일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정치적 음해와 모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음모와 모략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끝까지 찾아내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모든 의혹은 선거를 앞두고 새어나온 정치적 음해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최 씨의 도움을 받았다. 은 전 후보는 그를 자원봉사자로 기억한다. 이 말이 되냐?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잖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좀 그냥 괜히 호의도 많이 받고. 그러면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호의들을 다 그냥 덥석덥석 받나? 정치인들이? 잘 모르겠네. 1년 동안 고정이 2개가 있었어요. 라디오 고정 2개 있었고요. 그리고 16년 2학기 1학기 동안 중앙대 강의했어요. 3시부터 6시까지. 많이 알고 있어. 은수미 스케줄에 대해. 봐봐. 막 콜하네. 진우씨, 비상. 한 가지 좀 도와줘요. 강남에서 출발하면요. 오늘 시간 되면 미장원 갈까 하는데 애매합니다. 진우씨, 와주셔야 돼요. 오늘 대선 사무실에서 출발해요. 이거 봐. 야, 은수미가 적극적으로 좀 차 좀 태워줘라. 운장 한번 해라. 적극적으로 쓰고 있잖아. 개인 기사 마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연락하고 막 이렇게 도움받고 할 수 있겠냔 말이야. 이 의심이 안 돼요? 의심 안 받을 수 있어?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은수미 씨? 은 전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한 최 씨는 자기가 했던 건 시간이 날 때 잠깐 하는 봉사 그런 게 아니었다. 은 전 의원으로부터 빼곡하게 들어간 주간 일정을 미리 전달받고 공식 일정 물론 개인 일정까지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봐. 이런 게 있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은수미 씨. 서로 말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알겠는데 근데 은수미 씨가 이거 뭐 이게 아니라고만 한다고 아닌 게 되나? 옛날에 은수미가 그 CBS에 김현정 뉴스쇼라고 있잖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자기는 BMW족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드립을 친 거야. 이 BMW가 뭐냐면은 버스, 메트로, 지하철, 그리고 워킹. 그래서 BMW족이라고 자기는 나름 정치인의 유우머였나 본데, 예. 뭐야, 개인 음장 있는데, 지금. 이제 은수미 씨에게 한번 들어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정식 인터뷰는 사양하고요. 기존의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해명했고 그리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실히 임하고 그것에 따라 결과가 밝혀질 거다. 은수미 시장님이랑도 다 소통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를 통해 뭐 밝혀질 거라는 입장인데 근데 결국 이거 완전한 해명이 안 돼가지고 뭐 그렇다고 완전히 엮여있다, 조직원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문제가 좀 됐어요.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아진 건지 아니면 뭐 당 차원에서도 좀 권유가 있었던 건지 뭐 자세한 건 사정은 모르겠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시장 그만둔 거야.
20대 선거 캠프에서 직장인 선거 캠프에 합류해갖고 코마 제품을 이용해 은전이혼을 돕기도 했다는 본부장 B. 이 모든 걸 지시한 게 이 대표다. 성남시와 코마 트레이드와 연결되는 지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10월 22일 성남시와 복지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코마 이 대표. 자, 나왔다. 당시 잼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잼통령 씨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최소한 국제마피아랑 관계를 누군지를 몰랐겠냐고요. 시장식이나 자리해가지고 밑에 보좌관이나 이렇게 다 시키면 다 정보 물어올 텐데. 석 달 뒤 이재명 당시 시장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와 또 다른 후원 협약을 체결한 코마트레이드는 그해 5월 성남FC 행사에 800만원 후원했고요. 2016년 10월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시가 선정한 중소기업인 대상에서 장려상까지 받습니다. 근데 수상자 선정 기준을 검토한 전문가는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한대요. 트위터 같은데요? 코마트레이드는요 2015년 8월에 설립될 회사잖아요. 근데 이 추천 서류에 빈칸도 채울 수 없는 회사란 말이에요. 이 회사가 어떻게 된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의 선정 자격 기준은 3년 정도 개업한 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는 자로 명시가 또 돼야 되고 따로. 근데 코마는 기준에 안 맞아. 1년 됐어. 게다가 다시 보니까 수상한 회사의 이름은 코마트레이드야. 뭐지? 이름을 교묘하게 바꿨네. 그리고 검색 조건에 맞는 법인 등기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쉽게 납득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거죠. 왜 이와 같이 표시를 했냐? 좀 상당히 석연치가 않는데요. 그렇죠. 빵점보다 사실 더 나쁜 거고요. 2017년에 이 회사가 의견 거절이란 아주 최악의 상황을 직면한 데에는 말이에요. 2016년, 2015년에 사유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회계 기록이 부실해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불투명한 재무 구조를 가진 회사 코마트레이드. 게다가 최근 이 대표가 외환관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되자 성남시를 둘러싼 조폭 연루설의 화살은 코마트레이드와 수차례 업무 협약을 맺어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로 향한다고 했다. 자, 이재명 후보하고도 연결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심을 해볼 만은 해. 왜냐면은 전 시장인 은수미가 시장 자리에서 국제마피아랑 관련이 있었어. 다음이 이재명이면은 한번 해볼 만한 거야. 의심을. 막 지나친 억측까지는 뭐 증거가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뭐 술자리에서 막 이렇게 바닥에 앉아갖고 술 먹는 것도 있고, 이 뭐 국제마피아 보스라는 애가 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막 책상에 다리 올리고 막 이렇게 꼬아갖고 찍은 것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했는데도 모른다고 할 수가 있나 싶은 거야. 같이 불법적인 어떤 그 뭔가가 있었냐? 그거는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최소한. 그러면서 나오는 핑계들이 뭐 안면식장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하고도 연결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봐요? 당사자입니다. 이재명. 그 얘기가 시작된 것이 그 기업들하고 무슨 사진도 찍진 않냐? 사장하고? 조폭 연루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면서 민선 7기에 닻을 올렸다. 2007년, 2008년 성남지청은 조폭의 해였습니다. 조폭 수사가 초미의 관심사였거든. 범죄 구성이 종합선물 세트나 다름이 없어요. 개인 기준으로 봐도 다양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기 때문에 취재진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이가 바로 잼지사. 예, 피디님, 이재명입니다. 예, 지사님 안녕하세요. 큰별 PD, 혹시 여성분인가 했더니 아니군요. 예, 전 남자 PD입니다. 일단은 우리 피디님한테 미안한데 위쪽에 전화를 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 빼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팩트를 좀 철저히 체크해주면 좋겠다는 점 하고, 예를 들면 이거 혹시 녹음해서 쓸 건가요? 예. 물론 뭐 그렇죠. 네, 언론으로서 질문하는 거니까. 질문하고 사실 기록하는 게 저희 기본이잖아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달라는 잼지사에게 몇 가지 사실 확인을 부탁했어요. 이 대표가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조폭인 거는 몰랐어요? 전혀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쩌라고요? 관내 기업인 중에 하나가 복지시설에 기부도 많이 하고, 또 물품 기부나 빚 탕감 운동 이런 데도 동참하고, 성남FC 기부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는 그걸 권장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하고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회사를 상을 그냥 줘. 그리고 조건도 안 맞는다며.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재명이 성남국제마피아파 건달 조폭이 아니라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꽤 친분을 유지했고 그러면서 좀 상부상조의 감이 좀 없지 않냐는 거야. 이 기업인 선정 같은 것도 조건 안 맞았잖아. 선정을 막 하냐고.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니야.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요 정도는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저 이 대표를 후원자라는 이제 큰 손으로 믿었다. 자,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더 있는데요. 2007년도면 사실은 이미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활발히 할 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폭 변호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 이것도 있잖아. 좀 부담스럽지는 않았는지도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니까요? 가족들이 와서 저한테 이 가족은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잡혀 있으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수임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사건 정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를 할 거면은. 그러면 이 사람 조폭인 걸 모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난 너무 모르겠다니까 이런 핑계들이. 이게 여러분 제 채널에 민주당 개 많아요. 민주당 찍고 이재명 좋아하고 알아요. 알겠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도. 이게 이재명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냥 사장님,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이런 핑계가 맞다고 생각해? 절대 아니라고 할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네 난 좀. 판결문 전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변호사가 변호했던 피고인 2명, 국제마피아파 초기 멤버였던 76년생 김모, 길 가던 행인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 폭행. 그러니까 조직원들과 집단 폭행했으면 이 사람들이 조직원들 이렇게 안 해도 관계를 물어보고 알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전치 3주 상해. 한편 85년생 김모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자신에게 인사 안 했다. 그래서 시민을 끌고 가 얼굴을 때린 혐의와 문신 시술자를 모텔에 감금하고 강제로 문신을 시술하게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폭행을 했다. 야, 이것도 전후를 다 사건 인과를 따져보면 알 수밖에 없어. 건달이라는 거. 그걸 몰랐다고 할 수가 있나? 그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닌데 12년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성남 지역 상인을 만납니다. 쇠 파이프, 벽돌, 깨진 유리 조각 및 생활정보지 가판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복부 등 전신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비골골절, 우측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했다. 와, 우리가 누군지 모르냐? 왜 인사를 안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업소의 화장실로 끌고 갔다. 문신 시술자 불러 모텔에 감금하고 1,000만 원 상당의 문신, 이렇게 막 똥문신 이레즈미 받고 돈을 안 내고 오히려 때렸다. 피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피하고 말아야지. 거기서 막 항의해봐야 나만 당해요. 이 밖에도 공동상해, 공동협박, 흉기, 휴대 7가지 혐의가 있어요. 연락된 그에게 재판 준비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때요 제가 교도소에 징역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많이 알아봤겠죠. 변호사 누가 좋은지 누가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인정하고 정상 참작하자. 그래서 인정했어요. 조직폭력배 활동했다는 것을요? 예. 인정했다네.
18차례에 걸쳐 반성문 제출해서 범죄단체 구성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김모 씨를 포함해 이 변호사가 변호한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저는 사실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화도 드렸는데 내가 이 사람들 변론한 것도 그들이 억울하다고 하고, 만약 정말로 조폭 구성원이 아닌데 조폭으로 기소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왜 했냐 물으신다면 저는 내가 생각하는 억울함 없는 사회를 위해 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함께 재판받았던 조직폭력배들이 어느 날 뒤에 나타나서 일종의 신분 세탁용 회사를 만들어서 이미지 개선 위해 지역사회에 기부하면서, 그래서 만약 그들이 조직폭력배거나 부도덕한 사람인 걸 만약 알았다면 결코 사진을 찍는다든지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겠죠. 어쩌라고요? 저는 그 점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남 지역의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또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 행사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와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너 웬일이냐? 깡패가 왜 정치 행사에 와서 활동하는데 물어봤어요. 당시 성남시장 주변에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이 새싹지킴이는. 이게 이제 건달들인 거야? 국제마피아? 새싹지킴이 이러고 있네. 그가 임원으로 있던 경호업체는 성남시와 업무 협약 맺었고요. 성남 지역 최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의 실세 두목으로 5년간 수감돼 있던 김씨입니다. 아니 전과자를 어떻게 경호원 쓰냐고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전과자는 경호원을 못해요 여러분. 전과자는 안 돼. 아예 자격이 안 돼요. 말이 되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겉으로 보면 여기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이냐면 방송이 이재명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성남 국제마피아 걔네들을 아주 그냥 갖가지 신분으로 세탁해가면서 계속 그 일자리 채워주는 느낌이야. 아니면 오늘 오후나 저녁 시간에 시간 편할 때 지금 어디 있는데요? 국제마피아파 두목이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서 털어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 이따가 자기 나름대로 야 은수미 저기 하면 네가 좀 도와주고 해라. 조폭이 정치인 곁을 맴도는 이유는 이 건 때문입니다. 이게 다 이정재 씨 때문이에요. 야인 시대 보면은 조폭이 자꾸 이제 정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생활을 청산하고 하면 모르겠어. 김두한 메타로 근데 그 조폭인 채로 자꾸 정치권에 기웃거린 거 아니야. 이정재가 만들어 놓은 역병이야 이게. 소위 얘기하면 공신이라는 게 있죠. 공신. 그 공신이라는 걸 따진다면 얘가 1등 공신이니까.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통 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야 제가 이번에 1등 공신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하겠죠.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됐든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부분은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살면서 뭐 이렇게 막 한참 얘기하다가 뭔 말인지 알지? 이거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 지금. 뭐 이렇게 전문 용어 못 알아듣는 말로 한 게 아니야. 진짜 쉽게 설명해요 이 사람들. 근데 쉽게 설명해놓고 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걸 꼭 되물어. 그렇게 어려운 말 하지 않아. 얘네들은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거지. 음지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양지의 권력 곁에 있다는 조직폭력배.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단지 조직폭력배들의 이용 대상인 뿐인 걸까? 하지만 성남시 의회에 몸담았던 제보자는 다른 말한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조직하고 자금이에요. 조폭은 조직과 자금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선거라는 게 전쟁 빼고 제일 큰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다 해요. 조직 활동하고 자금 대고 또 후보자 수행도 하고 경호도 하고 다 하는 거죠. 뭔가 관련이 있다는 듯이 자꾸 은연중에 보여주는데 이 이야기를 국민한테 다 얘기하면은 국민이 안 믿을 거예요. 뜻밖에도 국제마피아파의 두목은 이재명이 됐든 은수미가 됐든 그것도 우리하고 같이 섞어갖고 해봤자 누가 피해를 보나요? 저희가 보죠 PD 양반. 두목은 선을 또 그었네? 그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게 종합해봤을 때 사실 그 알도 억지로 좀 이렇게 만든 느낌이 있어요. 이 취재 흐름을 보면은.
예,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재명과 국제 마피아파의 관계만 파든가 뒤에다가 슬쩍 쓱 끼워 넣었잖아. 막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도 못 해보고 뭔가를 확실히 잡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말만 들었고 뭐 유튜브 어그로 끄는 거 마냥 파타야 살인사건 캐다가 갑자기 파타야 살인사건 뭐 언급도 제대로 안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쓱 이재명으로 마무리해. 마치 이재명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구실을 삼은 것 같아요. 파타야 살인사건을. 뭐 그렇게 잘 나온 방송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기획 의도가 좀 잘못됐네. 근데 그렇다고 한들 이재명이 막 사과를 요구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재명도 굳이 뭐 사과를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이상한 일이었어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건지. 사과 요구도 이런 대통령 없었거든 그동안. 물론 언론에서 정치권 많이 까고 대통령 얘기 많이 나왔지만 사과해라 뭐 이런 적은 없었고 또 진짜로 사과를 했잖아. 이게 좀 약간 묘한 상황이야. 뭐 외압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런 방송을 편성해야 됐나? 존나 맞대가리 없는 방송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사과 요구했어야 됐나? 서로 간에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행동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전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나온 것 같지도 않아 방송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유료 결제해서 얼른 다운받았었거든. 왜냐면 영상이 삭제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과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요번에 뭐 정치적 입장을 떠나가지고 그 알은 진짜 사과를 할 만했나 대통령에게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방송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1130회 조폭과 권력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이었습니다. 파타야 살인사건의 김영진을 다루면서 그 후 1년 이재명을 언급하기 위한 억지로 만든 빌드업 같은 기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방송이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궁금해서 얘기해봤고 다음 주에 또 잘 나온 방송 이제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편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